현재 5천만 명대인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뒤에는 3천만 명대까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현재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는 긍정적인 가정에서 계산한 추정치라는데요. 오늘 라이브 앵글에서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현재 0.72명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내년에는 더 떨어져서 0.68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 어제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인구 감소라든지 내년도 출산율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기 추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저희가 좀 예측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작년도에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세계 유례 없이 가장 낮다라는 것,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인구 대체 수준이라고 하는 게 합계 출산율이 2.1명인데요. 이 2.1명으로 저희가 83년도부터 떨어져서 저출산은 40년, 1.3명 이하로 떨어진 초저출산은 20년째 계속이 되고 있고 1명 이하로 떨어진 거는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인구 위기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것이 어떤 미래에 대한 과도한 어떤 비관으로 흐르지 않고 과감한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삼고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어디에서 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합계 출산율 0.78명, 뭐 1명 이러면 사실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수치 그 자체보다는 그 수치 이면에 깔려 있는 의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경쟁에 대한 압력과 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 이 세 가지의 불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득, 취업, 과 같은 이런 경제적인 불안이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주거에 대한 불안, 세 번째는 양육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1순위가 경제적 부담, 소득 양극화.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가 1순위였습니다. 네.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사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도 있지만 그와 함께 사실은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치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이나 공동체 가치가 약화된 그런 위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기능 그리고 관계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가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여전하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수도권이나 도시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출산율도 낮지만 수도권에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다라는 것도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수도권이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전체 국토의 11.8%의 수도권의 2022년 기준으로 인구는 50.3% 그리고 청년 인구로 한정을 한다면 55%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15년 이후에 수도권의 인구 증가의 78.5%가 청년 유입으로 인해서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청년 이탈이 되니까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 간의 경제적인 격차 그리고 의료나 교육, 문화와 같은 필수 인프라의 격차도 확대돼서 도시로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불균형,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종적인 연구도 하다 보니까요. 네. 언젠가는 이 출산율이 오르긴 올라갑니까? 예, 오르긴 너무 낮기 때문에요. 네. 오를 건데요. 어제 이제 발표한 통계청 그 예측에서는 장기 추계이기 때문에
내후년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올해를 하점 이제 최하로 해서 내년에는 반등을 할 거다.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할 걸로 좀 자체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단지 몇 명 정도 더 반등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구조적인 문제들,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노동이나 주거나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측을 좀 짚어보자면 20년 뒤에는 4천만 명대 그리고 50년 뒤에는 3,60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산 연령 인구만 보면 지난해 대비 지금 45%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부양할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급속하게,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는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부양 부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노년 부양비가 보통 이제 생산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되는 노인의 숫자를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100명이 25.8명을 부양을 해야 됐다면 2072년 한 50년이 된다면 그것이 119명, 한 명이 1.2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산 인구 한 명이 노인 인구 한 명 이상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요 뭐 뒷부분에 이제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온 김에 이제 드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과거 노인 세대하고 지금 노인 세대하고는 특성들이라든지 가치라는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 노년 세대가 이제 그 고령층으로 접어들어 진입을 하게 되면서 네. 노인 수는 늘어났지만 이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 참여나 일을 하고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고령사회 대응의 정책 목표를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구축이라고 하고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조금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인식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뭐 다양한 이제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요. 하나는 이제 결혼에 대한 인식입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 42.4%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비율은 적지만 사실 이것은 현행 결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직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 다양한 형태, 동거를 제도화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81%가 동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 결과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80.9%가 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미디어 환경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데 77%의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소득 불안이나 주거 불안이나 양육 불안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미디어나 인식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이 불안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도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가 어쨌든 저출산이나 이런 네.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고 좀 나오긴 했네요. 저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응답 결과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 팍스 제도라는 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팍스 제도를 인정하고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로 문화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제도나 가족 제도가 너무나 경직적이고 그래서 가족 제도 자체가 가족을 만드는데 큰 허들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 결과가 저는 저희 조사 결과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팍스 제도는 결혼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동거의 같은 경우에 그것을 여러 가지
언제든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특히 사실 이 제도는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부부 법률론 중심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건 차별 없이 양육과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받는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고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78%의 국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네. 연령대 골고루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어서 현재 가족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이후에 이제 공론화라든지 법제도 변화를 좀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이 팍스 제도가 사실 뭐 크게 저출산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그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저희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아무리 효과가 있더라도 그걸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 제도 때문에 사실은 뭐 가족 제도가 무너졌다, 뭔가 어떤 뭐 도덕적인 뭐 문제가 발생한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안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주목해서 이 제도가 어떻게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인으로 제도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서 한국 상황에 맞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좀 가져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초반에 저출산과 관련된 어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경제적인 부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특히 올해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네. 사실은 뭐 막대한 돈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질책,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막대한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류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저출산 예산이라는 항목 안에 51조라는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요. 네. 이 예산 안에는 사실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것과 무관한 그런 정책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꼬리표를 달고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 안에 아이 그리고 가족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충분했냐?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할 때 아동가족 지출 예산 수준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저출산 문제 그리고 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이제 GDP 대비 이 비율이 OECD 평균인 2.3%보다 낮은 1.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런 가족 제도가 높아서 1.8명 이상의 고출산 국가에 해당이 되는 프랑스는 우리의 2배 이상인 3.4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대략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아동 가족에게 지출되고 있는 예산보다 사실은 한 20조 정도 더 늘어야 되는데 이런 비판들이 저는 자칫하면 써야 될 때도 돈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네. 저희는 딱 필요한 정책들을 평가 분석을 엄격하게 해서 선택 집중하고 필요한 쪽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계 당국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막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좀 그 예산의 분류에 대한 오류나 네. 그리고 제대로 분류를 했을 때 절대적인 예산은 크지 않다 이렇게 네, 좀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돌봄들과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은데 네.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가족에 대한 지출이 GDP 대비 1.56% 그리고 OECD 평균이 2.3%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현재 이렇게 낮은 출산 상황이고 그리고 양육하고 돌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는 OECD 평균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대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럴 때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도 그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투입이 집중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맞벌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벌이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네. 일과 육아를 이제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이제 회사를 오가면서 눈과 귀로 정말 많이 경험을 네, 합니다. 네. 막 슈퍼우먼 같다 이런 얘기, 이런 네.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고요.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걸 고려하고 계십니까? 예,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이나 특히 육아휴직에 한정해서 본다면 네. 제도의 수준은 선진국처럼 외형적인 틀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원이 얕은 거죠. 그리고 대상 자체도 임금 근로자, 여러 많은 이제 자영자나 이런 많은 분들을 좀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대상도 늘리고 그리고 제도 지원, 급여를 지원하는 수준도 늘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도를 바꾸는 것과 함께 기업의 환경과 문화를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도는 네.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훨씬 더 많고요. 특히 대기업은 그나마 여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근로자들께서는 정말 이걸 사용하지 못해서 눈치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잘 쓸 수 있게 할 건가. 그래서 저희가 제도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가치관이나 어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 저출산이 좀 가속화됐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조사한 그 이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네.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다라고 하는 부분이 35.9%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의 저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 아이를 낳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돌봄을 잘 해서 아이를 키울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사실 그 전 단계에 고용으로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지 가정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청년들의 어떤 소득과 일자리와 주거, 불안을 없애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저희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청년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하고 있는 거는 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기반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청년들의 달라진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을 자연스럽게 좀 공감하고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문화운동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도 상당히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진입 속도가 전례 없이 상당히 빠르다고요. 예, 저희가 당장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시대가 되고요. 5,1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면 상당하고요. 그리고 25년이 되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속도가 사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한 이런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이지만요. 저희가 그래도 차분하게 이 준비를 착실하게 한다면 사실 길어진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를 문제다, 부담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문제가 아닌 부담이 아닌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앵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된 이슈들 저희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